이번에는 세 번째 섹션 분석 모델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델 확인에는 첫 번째로 모델링 기법과 분석 모델의 기능성 타당성, 그리고 요구사항 관리 도구와 분석 자동화 도구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모델링 기법의 분석 모델 검증을 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 시스템 감리 지침, 이것은 시스템 개발 사업 객체 지향 컴포넌트 모델 버전 1.0인데요. 여기에서 사업 유형이 시스템 개발, 감리 시점이 요구 분석, 감리 용역이 응용 시스템인 경우에 대하여 유스케이스 모형 상세화 수준 및 적정성, 그리고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도출에 대해서 점검 항목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리 시점이 분석 설계, 감리 영역이 응용 시스템인 경우에는 유스케이스로부터 분석 클래스 도출 및 상세화, 이거에 관한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을 먼저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액터와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명세서가 있고요. 개념 수준 분석 클래스 검증 단계에서는 클래스 도출, 클래스명과 속성,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분석 클래스 검증 단계에서는 스테레오 타입과 경계 및 제어 클래스 도출, 관계 및 상세화 정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유스케이스 검증 모델 검증 단계에서 본다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 시스템 감리 지침에서는 시스템 기능에 대한 유스케이스 모형 상세화 수준 및 적정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에서 먼저 액터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기능 구현에 관계되는 액터가 모두 도출되었는지 알아보고요. 액터 목록에서 액터명이 역할 중심으로 명명되었는가, 요구사항 정의서와 요구사항 기술서의 외부, 내부 액터가 모두 도출되었는가, 그리고 액터 목록과 액터 명세서에 기록된 액터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스케이스 대상에서는 요구 기능 구현에 필요한 유스케이스가 모두 도출되었는가, 도출된 유스케이스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누락된 기능을 파악하게 되고요. 도출된 유스케이스가 유스케이스 목록과 유스케이스 명세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도출된 유스케이스의 논리적인 합이 과업 범위와 일치하는지도 비교해야 되고요. 도출된 유스케이스들이 논리적으로 그룹화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룹화에서는 그 액터 기준, 연관 관계 기준, 동시성 기준 등등을 점검하게 되죠. 그리고 유스케이스 기능 범위가 다른 유스케이스 기능 범위와 중복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스케이스 명세서가 남아있죠. 유스케이스 명세서는 유스케이스 명세서 형식의 중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전 및 사후 조건, 주요 흐름, 서브 흐름, 예외 흐름 등등 이런 걸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의 주요 이벤트 흐름이 모두 도출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스케이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출력 항목이 모두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이 있는데요. 시스템이 주요 도메인 개념을 분석 클래스로 도출하여 유스케이스 분석에 활용하므로 개념 수준의 주요 분석 클래스를 적절히 도출하였는지, 관련 정보가 명확한지 점검해야 됩니다. 분석 클래스 검증 단계에서는 하나의 유스케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3개 이상의 클래스가 역할 기준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유스케이스별로 실현에 필요한 클래스가 추적 가능해야 클래스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유스케이스별로 도출된 분석 클래스들이 역할 기준으로 경계 엔터티, 제어 클래스 등등이 도출되어
스테레오 타입으로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스케이스 실현에 필요한 분석 클래스들이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스케이스 단위로 분석 클래스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분석 클래스 스테레오 타입을 본다면 먼저 경계 바운더리의 영역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요. 엔터티는 동그랗게 밑에 마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는 화살표로 컨트롤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외부 액터와의 상호작용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터티는 시스템이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제어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의 로직과 제어를 담당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이벤트 흐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스케이스당 한 개의 제어 클래스가 존재하고 연결된 액터마다 한 개의 경계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모두 포함해서 그려진 전체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회원과 비회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외부 액터들이 연결이 돼서 공인 인증서 로그인 화면을 거치게 되거나 비회원일 경우에도 로그인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 제어를 통해서 제어를 하려면 회원으로부터 회원 그 메모리로부터 검색이 필요하겠고요. 비회원일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부여해 주려면 제어를 해야 되는데 권한 여부를 기록한 저장 장치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하면 분석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경계와 제어 클래스 도출 및 상세화 정도를 확인하게 되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유스케이스와 연결된 액터가 있고 액터의 유형이 시스템 또는 장비인 경우 해당 액터를 위한 경계 클래스가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유스케이스의 이벤트 흐름을 참조해서 관련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이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유스케이스 명세서의 이벤트 흐름을 확인하여 유스케이스에서 필요한 UI를 위한 경계 클래스가 도출되었는지도 확인하고요. UI를 위한 경계 클래스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항목이 속성으로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화면 보고서상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길이와 경계 클래스 속성의 정의와 일치하는지 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어에 대해서는 유스케이스별로 제어 클래스가 한 개 이상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제어 클래스의 연산에 대응하는 엔터티 클래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스케이스 명세서에 기술된 이벤트 흐름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이 제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분석 클래스 간의 관계와 클래스 정보의 상세화 정도를 확인해 본다면 관계에 대해서는 유스케이스 명세서를 바탕으로 각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다중성이 정확하고 모순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두 개의 클래스 간에 한 개 이상의 관계가 존재하면 관계명 또는 역할명이 정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연산과 속성 상세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유스케이스 명세서를 바탕으로 클래스의 속성 및 연산이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요. 도출된 연산의 매개 변수, 이름과 타입 그리고 길이 등등에 대하여 리턴 타입이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도출된 클래스의 속성, 여기서 이름과 타입, 길이, 이것이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계 클래스의 속성과 화면 그리고 보고서의 항목, 엔터티 클래스의 속성 정보 이런 것들이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예를 들어서 그려놓으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제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에 공인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연결돼야 되고 비회원 로그인 화면도 있겠죠. 그리고 회원 점검과 비회원 점검을 해주고 권한을 부여하려면 권한 명세서로부터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분석 자동화 도구는 내용이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 분석 자동화 도구는 04 파트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02는 오류가 있습니다. 분석 모델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케이스 모델의 개별 유스케이스에 대한 분석 모델을 작성한 이후 해당 분석 모델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필요한 자원과 상호 운용성, 시장 성숙도, 기술적 위험 분석 측면에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능 및 용량 산정의 적정성,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IT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기술적 위험 분석 등등의 단계로 분석 모델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능과 용량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이렇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분석 모델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현할 때 요구되는 시스템의 자원을 식별하게 되고요. 분석 클래스에서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많은 속성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객체 생성할 때 시스템의 메모리 자원을 많이 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한 JVM에서 과도한 게비지 컬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므로 성능과 용량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본다면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간 상호 정보 및 서비스를 교환 가능한지 검토하게 되고요. 분석 모델에서 정의한 구체적인 정보의 존재 여부, 생성 가능성, 교환 방식 지원 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분석 모델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이 사용되는 트렌드에 부합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서 중요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클래스를 스프링의 프로토타입 형태 빈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가정하고 분석 모델이 작성되지 않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기술적 위험 분석도 있는데요. 분석 모델이 시스템의 기술 구조, 프레임워크,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분석 모델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사용을 가정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분석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정 업체 기술과 특허, 라이선스에 의존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요구사항 관리 도구인데요. 효과적인 요구사항 관리 도구로는 IBM 예를 들어서 IBM의 Relational DOORS라는 버전이 있는데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안전 및 보안 이슈가 강조됨에 따라 대부분의 자동차 OEM들은 ISO의 26262 또는 ASPICE 그 다음에 CMMI 등 개발 프로세스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의 그 요구사항 관리 도구를 예를 들어서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OEM이 요구하는 국제표준 및 개발 프로세스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적성 관리를 통해서 요구사항 이행을 증명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 필요한 도구가 IBM의 도구라는 거죠. 개요로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요구사항을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워드와 엑셀 등등을 합쳐놓은 편안한 친숙한 UI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 그런 얘기죠. 주요 기능 및 특장점으로 본다면 드래그와 드롭을 통한 간편한 추적성 연결,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의심 링크를 통한 영향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적인 관리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리 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 링크를 통한 영향 분석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개발 과정 참여 팀에 따라서 또 분석 방법이 달라지겠죠. 시스템 및 기능 개발자, 컴포넌트 개발자, 통신 설계자, 테스트 관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고, 기존의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한 추적성 누락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요구사항 간의 추적성 누락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추적성 누락으로 인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변경 이력 관리와 복원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특정 요구사항을 누가 언제 어떻게 변경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되겠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이슈 발생 시 요구사항의 변경 이력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변경 내역 복원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선 생성, 조회, 복사 및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기준선 생성은 요구사항의 무분별한 수정을 방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복사, 파생 프로젝트 수행 시 요구사항 재사용이 가능하여 개발 수행 기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비교 기능도 있는데, 수정, 삭제 등 변경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구사항 관리 도구의 기능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생성, 요구사항 작성, 요구사항 임포트와 익스포트에 대한 점검, 그리고 요구사항 이력 관리,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이건 관리의 어떤 시작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구사항 추적성, 어느 요구사항 기반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고요. 협업, 그리고 외부 연동 환경, 확장성 등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락됐던 분석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는 04번을 편성을 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죠.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래서 CASE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겁니다. CASE 도구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이고, 계획 수립에서부터 요구 분석, 설계, 개발, 유지보수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 설계를 자동화해서 프로그래밍의 자동화까지 그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 케이스 도구의 등장 배경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부족하여 그 소프트웨어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제도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실제 시스템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거고요. 시스템의 재사용성, 생산성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대규모화, 통합화, 다양화, 복잡화,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는 70년대를 기점으로 살펴본다면 고급 언어, 컴파일러 언어들이죠. 이런 것과 구조적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죠.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4GL이라든지 ISP, 프로토타입, 통합 프로젝트 관리, 정보공학 등이 발전하면서 좀 더 소프트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네트워크가 인터넷으로 발전하게 되죠.
인터넷이 대중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가히 폭발적으로 요구가 늘어나게 됐고, 그것에 부합하기 위해서 역공학, 지능적인 케이스, 그 다음에 객체지향 방법론과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90년대 말 이후부터 21세기로 들어서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통합 케이스와 통합 방법론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CASE 도구의 효과로 본다면 표준화된 환경 구축을 할 수 있고요. 문서 과정의 자동화와 표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이 확보되고 안정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가 가능해졌죠. 전 과정의 신속화 그리고 통합성 등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케이스 도구의 분류를 살펴본다면 먼저 분류는 그 어퍼 케이스와 미들 케이스, 로워 케이스, 그 다음에 아이 케이스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어퍼 케이스는 계획 수립과 요구 분석, 기본 설계 단계를 지원하고 이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미들 케이스는 상세 설계 작업을 지원하며 화면, 출력 등의 작성을 지원하게 되고요. 로워 케이스는 시험, 유지보수 작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소스 코드와 시스템 명세서를 획득하게 됩니다. I 케이스는 위 세 가지죠. 위에 세 가지를 통합한 것으로 레이셔널 ROSE, COOL 뭐 등등 이런 그 툴이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케이스 도구 시스템의 구성도를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로부터 아래로 단계를 내려보내면 다이어그래밍 도구, 그 다음에 설계 분석기, 코드 생성기가 있고 이것은 다시 정보 저장소와 연결해서 자료를 주고받죠. 그리고 정보 저장소에 관여하는 것으로는 전문가 시스템, 익스퍼트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프로젝트 관리 지원 도구와 재공학 도구, 프로토타이핑 도구 등등 다른 도구들과 연계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그램 작성 도구는 소프트웨어 명세서를 정의하고 설계 결과의 표현 등등을 담당하게 되죠. 설계 분석기는 설계 명세서의 정확성, 일치성, 모호성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코드 생성기는 명세서로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모듈의 코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리포지터리는 케이스 도구 중심으로 SDLC 동안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지원 도구가 있는데 이런 역할도 여기서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재공학 도구, 기존 시스템의 설계 명세서 작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프로토타이핑 도구로는 초기에 UI 작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케이스 도구와 4GL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죠. 먼저 4세대 랭귀지인 4GL은 개발자 중심이고 코딩 위주로 사용이 되었고 메뉴 중심이며 DBMS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케이스 도구는 사용자 중심이며 SDLC 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픽 표현 중심이며 개발 방법론이 사용됐다는 점이 4GL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도구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케이스 도구 도입 시 준비사항으로는 개발 방법론의 선택, 교육, 사전 협의 및 관리체계 구축과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관리자, 개발자, 전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겠죠. 케이스 도구 선정 시 평가 항목으로는 제일 먼저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업체의 지명도,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호환성과 통합성, 사용 용이성, 숙달 기간이 얼마나 짧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지 보수성이 좋은지 등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케이스 도구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케이스 도구의 한계성 극복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케이스 도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케이스 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케이스 도구 사용에 대한 훈련 및 적용 시간과 노력의 과다 발생을 지양해야 된다는 점이죠. 케이스 도구의 일반적 기능 강화 면에서 살펴본다면 설계로부터 코드 생성이 자동화되어야 되겠고요. 기존 소프트웨어 모듈의 재사용이 가능한 체제라야 됩니다. 향후에는 보다 통합화와 지능화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편리성 위주의 사용자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하겠고요. 케이스 도구는 현재 소프트웨어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협동과 완성, 구성 요소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